어떻게 5년간 잡히지 않던 해커들이 하루 만에 전부 꼬리를 내렸다는 거야?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을 털어온 정체불명의 해커 조직이 갑자기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도망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조용한 신입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저 작은 동양 여자가 정말 그런 일을 해낸 거야? 지금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뉴욕 맨해튼 연방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팀. 저는 김지은입니다. 32살 한국에서 온 계약직 분석관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8쌍의 눈이 저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라고요? 수석 분석관 데이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자가 해커들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밤새 코딩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동료 브래드가 거들었죠. 팀장님, 차라리 인도 출신 남자 개발자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똑같았죠. 아시아 여자는 코딩만 하고 창의력은 없다는 말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갔던 건데. 이제 다시 여기서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팀장 레이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고용한 건 예산 절약 때문이에요. 급여는 정식 요원의 3분의 1이죠. 아시아 해커들 전담 분석 정도나 맡겨볼 생각입니다. 기대는 별로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럴 줄 알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레이첼이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말이에요.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무 이르다고. 그냥 일반적인 경험만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데이브가 업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데이브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시아발 해킹 로그나 정리해. 별거 아닌 일이니까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응, 첫날 잘 끝났어. 사람들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5년 전 한미 공동 사이버 수사의 책임자셨던 아버지. 사건이 끝난 지 2년 후인 3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의료진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저는 늘 의심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그 중국 해커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준석 선배의 억울함도 풀고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검은 터미널 창이 떠올랐어요.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를 거야. 입사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실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못 풀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브가 파일을 건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다른 팀원들이 각종 고급 분석 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바이너리 파일을 직접 열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하얀 코드들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패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딸깍딸깍딸깍. 리듬감 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머릿속에서 알고리즘들이 돌아갔습니다. 함수 구조, 변수명 패턴, 암호화 방식.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끝났습니다. 뭐라고?
데이브가 깜짝 놀라 시계를 봤습니다. 겨우 20분 만에? 장난하는 거야? 이건 아시아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코딩 스타일이 특이해요. 데이브가 결과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전부 맞네. 어떻게 알았어? 그냥 감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정체불명 해커가 제1국립은행 공격 중. 모든 팀원 비상대기.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컴퓨터 앞에 달라붙었지만 허둥댔어요. 안 돼. 또 놓쳤어. 이놈들 어떻게 이렇게 빨라. 5년째 같은 놈들인데 한 번도 못 잡았어. 저는 조용히 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패턴을 분석했어요. 잠깐. 아직 안 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벌써 도망갔을 텐데. 숨어있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번개처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딸깍.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느낌. 오랜만이었어요. 잡았습니다. 모니터에 해커의 실시간 IP 주소와 위치가 떴습니다.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5년간 못 잡던 놈을. 브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 위치. 화면에 뜬 지역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베이징 하이댕구. 그곳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역.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수사를 했던 그 사건. 김준석 선배가 파면당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추적했던 중국 해커들의 거점이 바로 베이징 하이댕구였습니다. 설마 그놈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건가요? 지은 씨, 괜찮아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창백해졌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들의 계획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딩동딩동. 급한 알람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했어. 이건 역습이야. 데이브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그때 제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를 찾아낼 수 있나? 48시간 줄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나와라. 흥미롭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말투.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어요. 5년 전 그 사건 기억하나? 한국에서 우리를 놓쳤던 그 여자 맞지? 심장이 멈췄습니다. 역시 그놈들이었어요. 한미 공동 연구 데이터 해킹 사건 말이야. 내 동료가 대신 처벌받았지? 김준석 선배. 그 억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는 잘 지내시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를 왜 언급하는 거죠? 3년 전 병원에서. 참 안타까웠어. 의료 기록이 갑자기 바뀌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까지. 팀원들이 화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 혹시 저 해커와?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부터 쫓고 있던 놈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5년간 미국에서 숨어서 은행이나 털던 겁쟁이들이 이제 와서 뭐가 그리 당당해? 제가 답장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호, 여전히 건방지네. 좋아, 딱 48시간 주지. 우리를 잡을 수 있나 한번 해봐라. 48시간 후 미국 전체 금융망을 마비시키겠다. 모든 은행 데이터를 깔끔하게 삭제해서 말이야. 해커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김준석 선배의 억울함을 풀고 이놈들을 반드시 잡겠다고. 48시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레이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은, 너무 위험해. 혼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실 저는 한국 사이버 사령부 출신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데이브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뭐야?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요. 한국의 최정예 사이버 부대입니다. 매일 북한, 중국 해커들과 전쟁하는 곳이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분석, 불가능한 추적, 그리고 팀장님, 한국 정부와 공식 협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협정이 있잖아요. 레이첼이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복잡해. 외교적 문제도 있고. 48시간이라는 급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데이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면 충분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5년간 미국에서 활동해온 이들의 실력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는 부족할 거예요. 이놈들은. 그때 제 말을 끊듯이 모든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은. 당장 나와. 대형 사고야. 레이첼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팀원들이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었지만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레이첼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서부 지역 3개 주요 은행이 동시에 해킹당했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암호화됐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데이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부 지역 금융망도 마비됐어. ATM이 전부 먹통이고 온라인 뱅킹도 접속 불가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경고했던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브래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시간 후엔 미국 전체 금융망이 마비될 거예요. 모든 은행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고요. 레이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화면을 보시면 알 거예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해커들이 남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건 맛보기다. 39시간 13분 후에 진짜 쇼가 시작된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그때 레이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부국장님. 네. 백악관에서요? 레이첼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어. 대통령도 직접 보고받는다고 해. 그리고 레이첼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 어제 내가 말한 한국과의 협력. 진짜 가능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레이첼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한국 정부에 연락해. 공식 협력을 요청하겠어. 부국장님께 보고 드릴게.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협정에 따른 긴급 공조라고. 데이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도움이 될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중국 해커들을 가장 많이 상대해본 나라니까요. 1시간 후 레이첼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승인됐어.
백악관에서 직접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어.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지은, 내가 한국 측 연락 담당자야. 지금 당장 연락해. 드디어였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 온 거예요.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김대령님께 직접 연결됐어요. 김대령님, 저 김지은입니다. 네, 맞아요. 미국에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김대령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겠다.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 1시간 내로 연결하겠다. 전화를 끊고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한미 공동작전이 시작됩니다. 1시간 후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 화상회의 창이 떴습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였어요. 김지은 상사, 오랜만이다. 김대령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로는 10여 명의 분석관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대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다. 30분 전부터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김대령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실시간 사이버 공격 현황이 떠올랐어요. 레이첼이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파악하고 계셨다고요? 한국은 24시간 365일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익숙해요. 김대령님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5년 전 우리가 추적했던 그 조직과 동일한 시그니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브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건 미국 본토 공격인데. 김대령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공격 대응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평균 3.2분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197일입니다. 브래드가 입을 벌렸습니다. 197일 때 3.2분이라고요? 매년 북한에서 1만 건, 중국에서 5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분석관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공격자들의 새로운 움직임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추적 현황이 떴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경로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가 역추적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이미 베이징의 세계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분에 우리는 5년간 못 찾았는데. 경험의 차이입니다. 김대령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은 상사, 이번 공격에 개인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더군.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내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김준석 동료 이야기도. 김대령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우리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내 아버지와 김준석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 레이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김대령님이 설명했습니다. 5년 전 한미 공동수사에서 이 해커들이 데이터를 탈취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 명단을 빼냈죠. 김지은의 아버지가 수사 책임자였고 김준석 상사가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해커들은 복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순위가 지은의 아버지, 2순위가 지은 본인이었습니다. 3년 전 급성 심근경색.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의료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대령님, 새로운 공격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미국 중부 지역 은행들이 빨갛게 표시됐어요. 이제 중부까지. 레이첼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대령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은 상사, 준비됐나? 네, 대령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작전명 정의의 추적. 드디어 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한미 공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번개처럼 두드렸어요. 베이징 서버 1번 침투 완료. 한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번 서버도 뚫렸다. 데이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뚫릴 줄이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제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쉬워요. 5년간 숨어있던 놈들이 이렇게 허술할 리 없는데. 김대령님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지은 말이 맞다. 뭔가 함정 같은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 띵, 띵. 모든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역해킹 당했습니다. 한국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역추적하고 있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방수사국 내부 시스템 침투 확인. 브래드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기밀 파일들이 유출되고 있어. 레이첼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한국과 협력하지 말걸.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함정이었어요. 우리를 유인해서 역공하려는. 하지만 대령님 준비하셨죠? 김대령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야. 한국 분석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니팟 가동. 가짜 데이터 전송 시작. 역추적 차단막 설치 완료. 10분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해커들이 훔쳐간 게 전부 가짜 정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진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빌딩 2847호. 김대령님이 좌표를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아, 개인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 해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져야 할 차례야. 30분 후 미국 동북부 전력망을 마비시키겠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전력망이라니. 대령님, 이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지. 김대령님이 윙크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바로 그 비밀 무기다. 5년간 이놈들을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요. 30분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29분 47초, 46초, 45초. 지은 동북부 전력망 시스템의 접근 시도가 보여. 김대령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패턴이 5년 전과 다르다.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대령님, 혹시 이것도 함정 아닐까요? 그때 다른 화면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 침입 시도. 브래드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원전까지. 동시에 세 곳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동북부 전력망, 캘리포니아 원전, 그리고 텍사스 천연가스 시설까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어요. 미국 전체 에너지 인프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막아? 시간도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해커들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김지은, 5년 전 내 아버지가 우리를 막지 못했듯이 너도 막지 못할 거야. 내 아버지는 무능했어. 그래서 죽었지. 순간 머리에 피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해야 했어요. 대령님, 이놈들의 심리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맞다. 침착하게 하자. 김대령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1팀은 전력망, 2팀은 원전, 3팀은 가스시설. 지은이는 총괄 지휘해라. 네. 하지만 5분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은, 한국사이버사령부 시스템도 공격받고 있어. 김대령님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본부 서버가 마비되기 시작했어. 이놈들. 한국까지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끼리 싸워야 해. 데이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지원도 끊어졌는데 어떡해. 아닙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아직 제가 있어요. 저 혼자서라도 막겠습니다. 지은.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김준석 선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이놈들을 연구한 건 저뿐이에요. 패턴을 알고 있어요. 15분 남은 상황에서 혼자만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전력망 시스템으로 침투. 해커들의 백도어를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원전 시스템도 동시에 방어. 제어봉 시스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가스 시설은 이미 30% 침투당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10분, 9분, 8분. 그때였습니다. 지은, 내 뒤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어. 데이브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에서 온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준석 선배였습니다. 지은아, 혼자 하지 마. 우리가 함께한다. 파면당했다고 나라를 포기한 건 아니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준석 선배가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이버 보안업체 직원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야. 개인 자격으로 돕는 거다. 민간에서도 지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분, 2분, 1분. 마지막 30초 텍사스 가스 시설의 마지막 방어벽이 뚫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안 돼. 그때 마지막 키를 눌렀습니다. 차단 완료. 모든 공격이 멈췄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0초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해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해커들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공격을 막은 지 10분 후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놈들을 잡을 차례야. 제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지은, 추적 가능해? 김준석 선배가 화상으로 물었습니다. 파면당한 지 5년 만에 다시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네, 선배. 이미 그들의 진짜 서버를 확보했어요. 베이징 차오양구뿐만 아니라 상하이 푸둥 지역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와 연결이 복구되자 김대령님이 나타났습니다. 훌륭했다, 지은. 이제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현장 체포에 들어간다. 정말요? 네, 이미 증거가 충분해.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 3시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동시 검거 작전 성공. 김대령님이 보고했습니다. 5명 전원 체포됐다. 5년간의 추격이 끝났어.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자백했어, 지은. 김대령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건. 정말 그들이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죽인 거였다. 김준석 선배 사건도 마찬가지야. 모든 증거가 조작됐었어. 드디어였습니다. 5년간 의심만 하던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데이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미안해. 처음에 너를 무시했던 게. 이제 알겠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브래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야. 한국이 없었으면. 레이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이 전면 확대됩니다. 김지은을 연방수사국 사이버팀 수석 분석관으로 임명하고 한국에서 10명의 전문가를 추가 파견받겠습니다. 김준석 선배의 명예도 회복됐습니다. 지은아, 선배가 다시 사이버 사령부로 복직하게 됐어. 김대령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명예도 추서될 예정이야. 그날 저녁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뉴스 봤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엄마.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김준석 선배도 복직하시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지은을 통해 알았어.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다는 걸. 한국도 그렇더라. 조용하지만 정말 강한 나라였어.
브래드가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버리는. 그게 진짜 강함이구나.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자리 같았어요. 아버지, 김준석 선배,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언제나 정의로운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1680도가 얼마나 뜨거운 온도인지 아시나요? 철강도 녹아내리는 지옥 같은 열기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기술이요. 한 기자가 이 미스터리를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로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년간 에너지 산업을 취재해온 기자죠. 그날 오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편집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낯선 터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것 좀 봐. 톰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680도에서 작동하는 가스터빈이라고 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680도라고요? 미국 지휘도 1650도가 한계였는데 독일 지멘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나라 기술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시아 쪽에서 나온 기술이라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전 남편 히로시가 항상 말했던 것들.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그의 말이요. 당시 저는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제가 봤을 때 아시아 기술은 여전히 서구를 따라잡는 수준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히로시가 같은 업계 엔지니어였다는 거예요. 저는 기사를 쓸 때 그의 기술적 조언을 참고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아시아 기술은 아직 멀었다고 발언했죠. 히로시는 이를 배신으로 느꼈어요. 아이 교육 문제까지 겹쳤어요. 저는 딸에게 미국식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히로시는 협력과 배려를 강조했거든요. 결국 쌓였던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검증했어요. 영상도 실제고 온도 측정값도 정확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기술 유출일 가능성은요? 미국이나 독일 기술을 훔쳐서. 그것도 확인해봤지만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하네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백발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부에서 파견 나온 존 윌슨 국장이었어요. 로스 기자님이시죠?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임무 말씀이신가요? 직접 가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기술이 정말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지. 윌슨 국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아시아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새벽 비행기입니다. 이미 항공편을 예약해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구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이 아시아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제가 가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윌슨 국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로스 기자, 출발 전에 참석해야 할 회의가 있어요. 1시간 후 에너지부로 오세요. 에너지부 회의실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곧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GE의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 톰슨, 독일 지멘스의 터빈 개발 총괄 한스 밀러 박사,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 담당 다나카 부사장까지.
말 그대로 세계 가스터빈 기술의 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술 유출입니다. 지휘의 톰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10년 넘게 연구했지만 1680도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요? 독일의 밀러 박사가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1650도가 한계였습니다. 소재 기술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죠. 일본의 다나카 부사장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기술로는 아직 우리를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분명 어딘가에서 기술을 빼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히로시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왜 항상 아시아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윌슨 국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로스 기자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직접 가서 허점을 찾아주세요. 어떤 허점을 찾으면 될까요? 제가 물었을 때 톰슨이 답했습니다. 핵심 부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터빈 블레이드 소재 말이에요. 우리가 개발한 합금과 유사한 게 있을 겁니다. 밀러 박사도 덧붙였어요. 냉각 시스템도 확인해 보세요. 우리 특허와 비슷한 구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딸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일 때문에 며칠 출장 가야 해. 또 아시아야? 엄마는 왜 아시아 가는 걸 싫어해? 제시카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예리하죠.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이 복잡해서. 아빠는 아시아 사람이잖아. 엄마도 아빠한테 편견 가지지 말라고 했으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시카가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요. 엄마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기자의 일이라는 걸 이해해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예요. 기술 유출의 증거든 데이터 조작이든. 제가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한 기술을 정말로 독자 개발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AI 로봇 안내원,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 같았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핵심 기술은 다른 문제니까요.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거대한 연구단지들과 첨단 공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건물 규모가 우리나라 지휘 본사보다도 컸거든요. 로비에 전시된 터빈 모형들을 보니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엘리자베스 로스입니다. 김하늘 박사님과 약속이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아시아 기업의 터빈 개발팀장이 이렇게 젊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연구동으로 향하면서 김하늘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 연구소는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연구진 3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봤는데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인, 유럽인들도 꽤 보였습니다. 혹시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네,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MIT에서 2년간 연수도 받았어요. MIT라고요? 제 모교였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 남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MIT에서 계속 연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요. 미국에서는 기존 기술 개선에 집중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새로운 접근이라니. 기술 개발에는 축적된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연구소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도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수식들과 3D 모델링이 빼곡했어요. 확실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설계하신 건가요? 네, 기존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했습니다. 김하늘 박사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문제니까요. 실제 테스트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다만 1680도 테스트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안전장비를 착용하셔야 해요. 1680도. 그 숫자를 직접 듣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 온도에서 터빈이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걸까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터빈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크기인가요? 축소 모델이에요. 하지만 모든 구조와 시스템은 실제와 동일합니다. 김하늘 박사가 설명하며 컨트롤 패널로 안내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응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죠. 확실히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1680도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거든요. 혹시 실제 1680도까지 올려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김하늘 박사의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하더군요.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터빈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그르렁거리는 것 같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 온도 500도, 회전수 분당 3000회전. 모니터 속 그래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도 곡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800도 통과. 모든 수치 정상.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1200도입니다. 이때부터 터빈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제트기가 이륙하는 것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실험실 바닥까지 진동이 전해져 왔어요. 1450도 돌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미국 지휘가 수년간 넘지 못한 벽이었다가 간신히 넘었죠.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떡해요? 정말 넘어가고 있네요. 저희한테는 이제 일상이에요. 김하늘 박사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일상이라고요? 1600도 진입. 터빈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그래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리리 모니터들이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동 급증, 열분포 불균형 발생.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어떤 터빈도 견딜 수 없어요. 역시 한계가 있었네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김하늘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상 범위 내입니다. 적응형 냉각 시스템 가동할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의 버튼을 동시에 조작하더군요. 1차 냉각 루트 우회, 2차 열분산 활성화.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빨간불로 가득했던 모니터들이 하나씩 녹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안정화, 열분포 균등화 완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터빈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설계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배치되는 거죠. 자동으로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는 늘 터빈을 통제하려고만 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네요. 맞아요. 터빈이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김하늘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1680도로 올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1680도.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온도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670도, 1675도, 1678도, 1680도 달성. 그 순간 모든 모니터가 완벽한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응력. 모든 수치가 안정 범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0분간 지속해 볼게요. 10분. 영원같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터빈은 꿋꿋하게 1680도의 지옥불을 견뎌냈습니다. 테스트 완료입니다. 김하늘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기술이 지금 제 눈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거예요? 30년 전 한 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30년 전이요? 네,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죠. 언젠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김하늘 박사의 미소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온 분이라니.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요? 테스트가 끝나고 김하늘 박사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성공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깨진 터빈 블레이드들, 녹슨 파이프들, 수천 장의 실패 도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패 박물관입니다. 실패를 전시하는 건가요? 네, 저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벽면마다 실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1997년 3월, 1450도에서 블레이드 균열. 2005년 8월, 1580도에서 진동 급증. 2012년 12월, 1650도에서 시스템 다운.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왜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전시하시나요? 실패는 숨길 게 아니라 기록할 자산이에요. 각각이 다음 성공의 디딤돌이 됐거든요. 김하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관을 돌아봤어요. 정말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실패 원인, 개선 방향, 다음 실험 계획까지. 이 모든 실패가 지금의 1680도 기술로 이어진 건가요? 그렇죠.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한 구석에 오래된 작업대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계산기, 수천 번 그어진 도면들, 두꺼운 실험 노트까지. 이건 뭔가요? 저희 기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작업대예요. 김하늘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 전 이곳에서 연구하셨죠? 매일 밤 여기 앉아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셨어요. 작업대 위 액자에 낡은 사진이 있었어요. 중년의 백인 남성이 젊은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 남성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혹시 이분이 리처드 밀러 박사님입니다. 김하늘 박사가 존경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처드 밀러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 밀러는 제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네, 1994년 미국에서 오셔서 1년간 연구하셨어요. 당시에는 누구도 그분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죠. 어떤 아이디어였나요? 열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혁신적이었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이론이 맞다면 30년 전 아버지가 미국에서 제안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불가능하다고 하셨대요. 기존 데이터로는 실현할 수 없다고. 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4년 그때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셨죠. 새로운 냉각 시스템 이론 때문에 동료들과 갈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나요? 김영호 박사님이 믿어주셨어요. 우리 연구소 창립자이신 분이죠.
김하늘 박사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한국인 연구원이 리처드 밀러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야말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30년간 연구를 계속하신 건가요? 네, 김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간 연구하셨고, 저는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마지막 설계도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무시받았던 이론이 여기서는 30년간 소중히 키워져 왔던 거였습니다. 리처드 밀러 박사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김하늘 박사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이론이 성공했다는 걸 보지 못하고 말이죠. 혹시 그분과 연락하신 적 있나요? 아쉽게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다만 그분의 딸이 기자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하늘 박사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 딸도 에너지 업계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꿈이 여기서 꽃 피우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딸인 제가 직접 듣고 있다니. 그분이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어요. 네, 리처드 밀러 박사님은 한국 가스터빈 기술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1994년 제가 12살이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셨죠. 엘리자베스,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터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빠 아이디어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MIT 출신의 뛰어난 엔지니어였거든요. 왜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김하늘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리처드 밀러 박사님 자료를 더 볼 수 있을까요?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연구소 아카이브에서 아버지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1994년 연구 노트, 설계 도면 회의록까지. 이게 밀러 박사님이 직접 쓰신 노트예요. 김하늘 박사가 낡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열흐름 재배치 이론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열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였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버지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수없이 그어진 수정 흔적들, 밤늦게 쓴 메모들. 미국 동료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994년 10월 회의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지휘 연구진 12명. 아버지가 발표한 후 나온 반응들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비현실적인 접근, 검증되지 않은 이론, 위험한 실험이라는 평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나요? 네, 3개월 만에 종료됐어요. 너무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그때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길을 끄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밀러의 이론은 흥미롭지만 현재 기술로는 구현 불가능.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 3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네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30년 후인 지금 우리가 해냈죠. 김하늘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영호 박사님은 달랐어요. 밀러 박사님의 이론을 보자마자 가능성을 알아보셨거든요. 다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 말씀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완전히 다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1995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연구 기록들을 봤어요. 첫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밀러 박사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10년 걸렸지만 첫 번째 돌파구였죠.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이론이 단순히 보존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걸 말이에요. 2010년대에는 AI 기술까지 접목하셨군요. 맞아요. 적응형 냉각 시스템이 바로 그거예요. 밀러 박사님의 기본 아이디어에 현대 기술을 더한 거죠. 그때 김하늘 박사가 특별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김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파일을 열자 아버지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1994년 한국을 떠나면서 김영호 박사에게 쓴 편지였어요. 김 박사님, 미국에서는 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김 박사님이길 바랍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제 딸 엘리자베스도 언젠가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기술이 현실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 아셨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김하늘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감동적이어서요. 저는 아직 제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밀러 박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이론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졌다고. 그러게요. 언젠가 그분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무시했던 미국 기술계의 오만함.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무시하려던 저 자신의 모습까지. 전화기를 들고 제시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때? 아시아 출장은. 제시카, 엄마가 너에게 사과할 게 있어. 왜요? 내가 맞았어. 엄마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10년 전 히로시와의 갈등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그의 기술적 조언을 사적으로는 활용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아시아 기술을 폄하했었죠. 히로시 아빠도 그랬잖아요.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리라고. 당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MIT 출신인 제가 봤을 때 아시아는 여전히 따라잡는 단계였거든요.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상상하지 못한 혁신을 말이야. 다음 날 김하늘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로스 기자님, 어젯밤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표정이 달라 보이네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김하늘 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의심했어요. 기술 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심을 하셨다고요?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도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김하늘 박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저희도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분명 기분 나쁘실 텐데.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희도 처음엔 밀러 박사님 이론이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포용적인 태도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하지만 김영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혁신은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의심 없이는 검증도 없고 검증 없이는 발전도 없다고. 정말 대단한 철학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의심을 환영해요. 더 나은 기술을 만들게 해주거든요. 그때 문득 히로시의 말이 떠올랐어요. 엘리자베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든 인정해야 해. 사실 더 큰 고백이 있어요. 뭔가요? 제 전 남편도 일본계 엔지니어였는데 저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아시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하늘 박사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결국 그 문제로 이혼까지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익숙한 걸 선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날 오후 김하늘 박사가 연구진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줬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프랑스에서 온 마리, 심지어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까지. 왜 모두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기존 방식만 고집하죠. 마르쿠스도 거들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만 선호해요. 혁신적인 시도는 위험하다고 여기죠. 한국은 달라요. 마리가 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려고 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것은 단순히 한국 기술이 아니었어요.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자체였습니다. 로스 기자님도 여기 오셔서 생각이 바뀌셨나요? 김하늘 박사가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실을 써야죠.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보도할 거예요. 그날 밤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가스터빈 기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메시지까지.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본인의 이론이 편견을 넘어 전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걸 보시면 말이에요. 이제 저도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김하늘 박사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리처드 밀러의 딸이에요. 김하늘 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그럼 당신이 바로. 네, 아버지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그 딸입니다. 김하늘 박사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밀러 박사님의 딸을 직접 만나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아버지의 꿈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그날 연구소 전체가 들썩였어요. 리처드 밀러 박사의 딸이 왔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많은 연구원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어요. 밀러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가스터빈 기술의 진실 30년 전 한 미국인의 꿈이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편집장 톰이 처음 기사를 읽더니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야? 우리가 30년 전에 무시한 기술이 한국에서 완성됐다고? 네,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걸 게재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업계가 발칵 뒤집힐 텐데. 그래야죠. 진실을 알아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기사가 게재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휘의 톰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로스 기자, 이 기사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놀라실 거예요. 독일 지멘스의 밀러 박사도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과소평가가 아니라 아예 무시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전문가들이 늘어났거든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회의를 제안한 거예요. 윌슨 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로스 기자 덕분에 우리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해외 홍보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김하늘 박사가 화상통화로 설명했습니다. 로스 기자님만큼 우리 기술과 철학을 이해하는 분이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세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꽃 피운 이곳에서 일하기로 말이에요. 1년 후 저는 창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시카도 한국국제학교로 전학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히로시와도 연락이 닿았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야 진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미안해, 히로시. 그때 내 말이 맞았어.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지금 저는 차세대 수소터빈 개발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어제 김하늘 박사가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이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이론이 전 세계 협력의 시작점이 됐으니까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의 꿈이 이렇게 컸던 줄 몰랐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더라고요. 연구소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그 바다 너머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제 전 세계를 바꾸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맛집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